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올해 67세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6일에 총선을 끝으로 16년 집권을 끝내고 퇴장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31년 만입니다. 특히 이 메르켈 총리의 퇴진은 선거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퇴장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실 독일 역사에서 이렇게 선거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메르켈 총리 앞에 붙었던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최연소 총리, 최장기 총리, 이 헬무트 콜 총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다 G7 참석 총리 17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메르켈 총리가 독일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메르켈 총리의 업적은 독일 국민들의 지지도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 8월 중순에 공영방송 ARD가 정치인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메르켈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63%였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차기 총리 후보로 각 당에서 거명되고 있고 지명된 예를 들면 기민당의 아르민 라셋 32%, 3인당의 숄츠가 42%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는 거죠. 이런 메르켈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극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첫 번째로 만난 유럽의 지도자가 바로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불과 임기를 3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메르켈 총리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이 메르켈 총리가 갖는 국제적 위상을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메르켈이 독일 역사에 남긴 시적들도 참 많습니다. 우선 메르켈은 독일 정치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메르켈을 두고 왜 벌써 물러나느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만큼 미련이 많다는 것이고 또 인기도 있다는 의미죠. 특히 독일의 청소년들은 이 메르켈의 퇴임을 앞두고 인터넷에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 이런 묻는 글을 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기 때부터 총리하면 메르켈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이 독일 정치 현장에 있어서 이 메르켈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독일에 있어서 메르켈은 한마디로 위기에 처했을 때 더 강하게 국가를 이끈 리더십, 아주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2015년 난민 유입 사태를 해결한 주역이 바로 메르켈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독일에서는 무티 리더십, 그러니까 엄마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독일 외부에서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지휘자이고 화합을 주도한 인물로 유럽의 여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럽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조율을 했고요. 대화와 포용으로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쇼맨십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과묵하다 할 정도로 말수도 좋고 무미건조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신뢰를 주는 리더십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를 가리켜서 신뢰할 수 있고 지적으로 정확한 사람이라고 자서전에 썼던 겁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메르켈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메르켈스럽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뭐 우유부단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신중하고 무미건조한 메르켈 총리 언행을 풍자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유부단하다는 부정적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최근에는 상황을 잘 관리한다, 신중하게 처신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메르켈스럽다, 메르켈론 이렇게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용하고 신중하면서도 유연함과 강인함을 겸비한 메르켈 스타일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만큼 메르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메르켈은 국내에서도 많은 지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그의 경제 성적표는 정말 우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독일의 실업률을 3%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한 거죠. 이뿐 아닙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불과 59%입니다. 프랑스의 98%, 영국의 85%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건실하다는 것이고요. 국민들을 향해서 이 파퓰리즘적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적 충격이 유럽 사회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그렇게 재정 비축을 잘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메르켈 총리의 집권 시기가 독일에게 있어서는 황금기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메르켈 퇴임 이후에 독일이 과연 그동안의 유럽 사회의 지도국으로서 계속 군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미국의 CNBC는 15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지난 16년 동안 독일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많은 유럽인들은 메르켈 총리의 퇴임과 함께 독일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도 끝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럽 외교 문제 평의회 ECFR이 유럽연합의 12개 회원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응답자 중에서 52%가 독일이 이 황금기를 지났다라고 답을 했고요. 여전히 황금기라고 믿고 있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응답자 중에서 34%가 독일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21%만 현재가 황금기에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CNBC의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 퇴임 이후에 EU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메르켈 총리에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메르켈 총리의 인기가 개인에 관한 것이지 메르켈이 속해 있는 정당과는 별 관계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총선에서 메르켈이 속해 있는 중도 우파인 기독교 민주연합, 기민당이라고 그러죠. CDU라고 그럽니다. 이 CDU 소속 후보의 지지율이 낮고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낮다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는 19일 옌스 진머만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SPD 의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는 내내 소속 정당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독일 총선 오는 26일 실시됩니다. 현재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3인당이라고 그러죠. SPD입니다. 이 사회민주당이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과 기독교사회연합, 그러니까 기민기사연합, CDU와 CSU인데 이걸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 메르켈 총리 이후에 독일 총리가 좌파 정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폴사가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숄츠 후보가 이끄는 3인당은 25%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집권 여당인 라세트 후보의 기민기사연합은 22%입니다. 3%포인트 정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녹색당이 17%, 자유민주당, 그러니까 자민당, FDP라고 그러는데 이 FDP가 11% 순이었습니다. 물론 이 독일 총선이 직접 총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소속된 의회 의원들을 뽑고 그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리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곧바로 정당 의석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독일 현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 후광을 입은 집권의 기민기사연합은 3인당과 20%포인트가량의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하게 앞서갔는데 7월 중순에 홍수 사태 직후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라세트 후보가 수해 피해 현장에서 판대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3인당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또 하나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하게 된 건 뭐냐면 3인당이 숄츠 후보의 전략 때문이기도 합니다. 숄츠는 메르켈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 국민들한테 상당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숄츠는 오히려 메르켈 총리를 추켜 세우면서 자신이 메르켈의 후계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메르켈이 숄츠하고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숄츠의 적극적인 대시 때문에 메르켈에 대한 인기가 일부 숄츠에게 넘어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지지도대로 선거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연정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녹색당의 베어보크 후보가 상당히 중요한 키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이 끝나도 당장 차기 총리가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르켈 총리 임기가 어쩔 수 없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1위를 기록한 정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양당 연합으로도 과반수가 안 되면 제3의 정당하고도 연합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정당들로 연합하는가에 따라서 독일의 정책 또한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찌됐건 메르켈의 높은 지지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한 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메르켈 총리의 퇴임의 가장 아픈 부분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메르켈 총리의 약점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에 탈원전을 선택해가지고 독일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은 석탄에 의한 발전, 또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로 전락을 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이어지는 노르스트림2 가스관을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독일 총선을 가장 답답한 마음으로 또 가장 뼈아프게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던 외국 정상이 누구냐? 바로 이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르켈 총리가 중국의 일당 독재는 비판적이고 티베트나 신장 이구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는 중국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22일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니까 메르켈의 중국 사랑은 도를 더해갔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중에 13번이나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메르켈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순전히 중국의 경제력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을 그에 걸맞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2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금은 3위로 떨어졌지만 녹색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메르켈 정부의 친중 정책에 매우 만족을 했지만 이 메르켈이 떠난 이후의 기민당마저도 메르켈이 추진했던 중국 정책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젠 메르켈을 매우 그리워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어서 이번 독일 총선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적색의 3인당 SPD입니다. 그리고 황색의 자유민주당 FDP입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결합한 신호등 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의 대중국 정책에는 그동안과는 다르게 심각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자유민주당이나 녹색당 모두 중국의 EU 투자 협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사실상 상당히 강력한 반중 정책에 동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이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건 3위 정당인 녹색당의 입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좌파 정당인 3인당이 집권하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고민스럽습니다. 또 현재의 집권 정당인 기민기사연합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녹색당, 자민당하고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정의 키를 녹색당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됐건 중국으로서는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은 유럽을 취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나 다름없었던 독일을 잃어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졌던 외교 파트너, 이 유럽을 이젠 끌어안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지원 없이 EU를 끌어안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EU가 결정적으로 중국의 손을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던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 CAI 체결이 전면 보류된 상황 아닙니까? 이걸 다시 살리려면 독일의 메르켈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젠 그 메르켈이 은퇴를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품에 안으려고 했던 그 꿈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말에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이 성사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했죠.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엄청난 승리라 그러면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젠 그 큰 소리가 역전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사회에서의 큰 패배로 유럽이 다가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모두 넘어지면서 사방으로 넘어지면서 코 깨지고 턱 다치고 이마에도 상처가 나는 일들을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재고 중국의 미래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